26년 전 경기도 이천의 어느 클럽에서 나는 잊을 수 없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DJ인 그는 짧은 스포츠 머리에 옆머리에는 칼자국으로 Z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얼굴과 몸 곳곳에는 어마어마한 피어싱과 문신이 가득해 첫인상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쉬는 시간마다 조용히 대기실에 앉아 십자수를 하는 반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천이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존재를 보는 기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앉아있는 아이 귀신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른 동생에게 오늘 운전할 때 평소 속도의 절반으로만 가라고 경고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동생은 이천이의 말대로 서행한 덕분에 역주행 차량을 간신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천이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오늘 몸에서 피가 보일 것이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술에 취한 한 남자가 깨진 맥주병을 들고 무대로 난입했습니다. 그 남자는 다짜고짜 깨진 병으로 내 발등을 찍어버렸고 순식간에 피가 솟구쳤습니다. 이천이의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는 것을 보며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며칠 후 이천이가 나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리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죽는 사람들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땅에 묻히는 장면이 내게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한 채 평소처럼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때 마침 하는 DJ가 선물이라며 내게 베르사체 반지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그 화려한 반지를 내 손가락에 끼우고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낮 누군가 내 숙소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검은 정장을 입은 거구의 남자 2명이 나를 위협적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찌그러진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들고 있었고 내 뒷목을 잡아 눌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나는 검은색 세단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내게 그들은 대답 대신 뒤통수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진 산길로 굽이굽이 올라갔습니다. 산 정상 부근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파헤쳐진 깊은 구덩이를 발견했습니다. 남자들은 나를 구덩이 앞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리고 뒤통수를 찍어 눌렀습니다. 보스처럼 보이는 남자가 나타나 묻어버려라고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삽질 소리와 함께 흙더미가 내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흙은 순식간에 내 허벅지를 지나 명치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들은 발로 흙을 다지며 내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마침내 턱 밑까지 흙이 차올랐고 나는 고개조차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스는 내일까지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내지 못하면 차바퀴로 머리를 뭉개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남겨둔 채 차를 타고 산을 내려갔고 사방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밤이 되자 산짐승의 울음소리와 벌레들이 내 얼굴 위를 기어다니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흙의 압박으로 인해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터질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뒤쪽에서 들리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나는 미칠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기나긴 12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저 멀리서 다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스는 나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흙을 파내며 내가 왜 그 반지를 끼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보스의 내연녀와 바람을 피운 DJ가 가졌던 반지를 내가 우연히 선물받아 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해는 풀렸지만 정작 그 반지를 준 친구는 피떡이 된 채 보스에게 끌려와 있었습니다. 이천이가 보았던 가슴에 손을 얹고 땅에 묻히는 장면은 바로 내가 겪은 이 끔찍한 실화였습니다. 이천이의 예언이 내 귓가를 맴돌기도 전에 지옥 같은 현실이 나를 덮쳤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나타난 거구의 사내들이 나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내 얼굴을 향해 무거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로 나는 검은색 대형 세단의 뒷좌석에 내던져졌습니다. 내 손가락에서 번쩍이는 황금빛 베르사체 반지가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사내 중 한 명이 내 손등을 짓누르며 반지의 출처를 윽박질러 물었습니다. 나는 친구에게 빌린 것이라 울부짖었지만 그들은 비웃음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끝없이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들며 죽음의 예감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차가 멈춰선 곳은 인적이 완전히 끊긴 깊은 산속의 공터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차 밖으로 끌어내어 축축한 흙바닥 위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삽이 땅을 파헤치는 금속음이 정적을 깨고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 눈앞에서 내가 들어갈 크기의 깊은 구덩이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제발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자비한 발길들과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손발을 거친 밧줄로 꽁꽁 묶어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두 명의 사내가 내 몸을 들어 올려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온몸의 뼈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위를 올려다보자 나를 내려다보는 사내들의 무표정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흙더미가 내 다리 위로 쏟아지며 공포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뒤틀며 구덩이 벽을 타고 오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무너져 내리는 흙더미는 나를 계속해서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흙이 가슴까지 차오르자 숨을 쉬는 것조차 거대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입안으로 들어오는 흙먼지 때문에 비명조차 제대로 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벌레를 처리하듯 무심하게 삽질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목까지 차오른 흙이 내 생명의 불꽃을 끄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천이가 말했던 가슴에 손을 얹고 묻히는 모습이 바로 지금의 나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야 속에서 밤하늘에 희미한 별빛이 보였습니다. 그 별빛조차 쏟아지는 흙더미에 가려져 영원히 사라져 갔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나는 축축하고 무거운 흙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뎠습니다. 산채로 매장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감각인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남은 공기를 조금이라도 더 마시기 위해 코를 찡그렸습니다. 귓가에는 땅 위에서 멀어져가는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이 깊은 산 속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반지를 빌려준 친구가 누구였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화려해 보이고 싶어 꼈던 반지 하나가 내 무덤을 판 셈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나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손가락을 까딱여 보았지만 흙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얼굴과 못다 한 말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위쪽에서 희미하게 흙이 밟히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들이 내가 죽었는지 확인하러 다시 돌아온 것일까요? 하지만 들려온 소리는 삽질 소리가 아닌 누군가의 낮은 속삭임이었습니다. 과연 그 속삭임의 정체는 무엇이며 나는 이 지옥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흙더미 속에서 들려오던 그 기괴한 속삭임은 환청인지 실제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폐부 깊숙이 박히는 차가운 흙의 무게는 저의 의식을 서서히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오직 심장 소리만이 귓전을 울렸습니다. 손가락에 끼워진 베르사체 반지가 이 모든 지옥의 시작이라는 사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정신이 가물거리던 찰나 머리 위에서 거친 기계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흙더미가 다시 위로 솟구치며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삽을 든 사내들이 저를 끌어올렸고 저는 땅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들 사이로 어제 저를 묻었던 보스가 무표정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부하가 건네준 휴대폰을 저의 귀에 갖다 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이 반지를 제게 줬던 친구가 울부짖으며 죄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는 보스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반지를 훔쳐 저에게 넘겼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친구인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람은 저를 방패막이로 삼아 도망칠 생각이었던 겁니다. 보스는 오해가 풀렸다며 저에게 묻은 흙을 손으로 툭툭 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인간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보스는 저를 차에 태우더니 어디론가 조용히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어느 허름한 공장 뒤편이었고 그곳엔 이미 여러 명의 덩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장 한복판에는 반지를 준 그 친구가 온몸이 묶인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스는 제 손에서 그 베르사체 반지를 빼앗아 친구의 입속으로 강제로 밀어넣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거니까 평생 간직해라라는 보스의 목소리가 공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끔찍한 광경을 차마 더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보스는 저에게 이제 가봐도 좋다며 차비를 몇 푼 쥐어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 홀로 남겨진 저는 제가 겪은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조차 헷갈렸습니다. 다음날 뉴스에서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신원 미상의 남성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죽은 이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밤마다 흙이 쏟아지는 환각에 시달리며 클럽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천희의 예언대로 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비극은 2000년대 클럽가의 광기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을 때 업계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여자 DJ 설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공연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조차 진전이 없던 그녀의 실종 뒤에는 광기 어린 팬들의 집착이 있었습니다. 설리를 동경하던 5명의 여성 팬들이 그녀를 납치했다는 믿기 힘든 소문이었죠. 그들은 설리를 자신들만의 아파트에 가둬두고 상상도 못할 일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된 그들의 행위는 점점 범죄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설리는 그 좁은 공간에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설리의 명성을 이용해 돈을 뜯어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클럽가에 떠돌던 이 소문이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설리는 그 광기 어린 감옥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납치한 5팬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졌던 설리의 참혹한 7일간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2000년대 초반 클럽씬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던 여자 DJ 설리는 모두의 동경 대상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외모와 달리 아픈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녀였고 동료들에게도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는 유독 눈에 띄는 여성 팬 5인조가 매일같이 클럽을 찾아와 응원을 보내곤 했습니다. 설리는 자신을 친언니처럼 따르는 그들을 친동생처럼 아끼며 비싼 양주 대신 맥주를 마시라고 걱정해주기도 했습니다. 10월의 어느 날 설리의 생일을 맞아 팬들은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나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폭죽이 터지고 샴페인이 흐르는 가운데 설리는 팬들의 진심 어린 축하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자 팬들은 설리에게 자신들의 집으로 가서 2차 파티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평소 믿음직했던 동생들이었기에 설리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들의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복잡하고 어두운 골목길을 한참 동안 헤매듯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파란 대문이 인상적인 낡은 2층 주택이었습니다. 내부는 평범해 보였지만 거실 한쪽 벽에 놓인 낡은 컴퓨터만이 이질적인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주방에서 소주를 짝으로 들고 나오며 본격적인 술자리를 시작했습니다. 술잔이 오가는 동안 설리는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취기가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팬들이 유독 자신에게만 술을 권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지만 몸은 이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설리는 정신을 잃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설리는 온몸을 죄어오는 답답함에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의자에 앉혀진 채 손목과 발목이 청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당황한 설리가 주변을 둘러보자 팬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설리는 이것이 지독한 생일 장난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다급히 불렀습니다. 하나둘 잠에서 깨어난 팬들은 놀라기는커녕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중 리더격인 똘순이 다가와 의자를 거칠게 돌리며 설리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장난치지 말고 어서 풀어달라는 설리의 애원에도 그들은 낄낄거리며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느새 사시미 칼, 부엌 칼, 그리고 날카로운 도르코 면도날이 놓여 있었습니다. 똘수는 면도날을 펴서 설리의 뺨에 살짝 갖다 대며 섬뜩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나면 DJ 생활도 끝이라며 그녀의 자존감을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자신들이 클럽에서 쓴 돈을 갚으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아버지 치료비로 보내던 설리에게 그런 거액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말에 그들은 눈빛을 바꾸며 설리를 이용해 직접 돈을 벌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컴퓨터가 켜지고 모니터 위에 설치된 웹캠이 설리의 겁에 질린 모습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똘수는 콤포스의 뾰족한 끝으로 설리의 이마를 콕콕 찌르며 억지로 웃으라고 강요했습니다. 팬들은 설리의 옷을 강제로 갈아입히며 그녀의 수치심을 자극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조차 5명이 모두 따라 들어와 그녀를 구경하듯 쳐다보았습니다. 설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현장에서 차라리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밖이 다시 어두워지자 팬들은 누군가 올 것이라며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들은 설리를 안쪽 방, 침대로 끌고 가 다시 사지를 묶고 입을 막았습니다. 밖에서 낯선 남자의 구두 소리가 들려오자 설리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남자는 설리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는 설리의 눈빛에도 남자는 거친 손길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남자가 옷을 벗기려던 순간 설리는 온 힘을 다해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막힌 입에선 신음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부서질 듯한 소리와 함께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들의 그림자가 거실 바닥을 시커멓게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예상치 못한 여성들의 차가운 웃음소리였습니다. 팬이라고 자처하던 그녀들은 이제 설리를 한 명의 인간이 아닌 전유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설리의 손목은 거친 나일론 끈에 묶여 벌겋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리더 격인 여자가 설리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돈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설리는 눈물을 흘리며 가진 돈이 정말 없다고 애원하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설리의 휴대폰을 빼앗아 지인들의 연락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기괴한 향수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대답이 늦어질 때마다 차가운 얼음물이 설리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녀들은 설리가 클럽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엄청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DJ 부스 위의 요정은 이제 누더기가 된 채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팬이 설리의 뺨을 강하게 내리치며 비명을 지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창문은 이미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가려져 외부와의 빛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설리는 이 방에서 영영 나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설리의 수치스러운 비밀들을 폭로하겠다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설리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설리에게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액의 돈을 송금받으라고 강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건 설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만 헐떡였습니다. 분노한 팬들은 전화를 끊고 설리의 머리채를 잡아 방구석으로 내팽개쳤습니다. 그녀들의 눈빛은 이미 팬의 사랑이 아닌 포식자의 잔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설리의 의식은 점차 흐릿해졌습니다. 가끔씩 들리는 문 밖의 일상적인 소음들이 오히려 설리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팬들은 설리의 명품 가방들을 뒤져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설리는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오직 살아서 나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한 여자가 설리의 화장품을 꺼내 그녀의 얼굴에 기괴한 낙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제때 나오지 않자 가해자들의 폭력 수위는 점점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설리는 갈증과 배고픔에 지쳐 이제는 비명조차 지를 기운이 없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이제 설리를 이용해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인간으로서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계획들이었습니다. 설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아주 위험한 벼랑 끝에 서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리더는 설리의 상태를 체크하며 그녀가 죽지 않을 정도로만 고문을 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전해지는 한기가 설리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한 팬은 설리의 귀에 대고 그녀의 커리어가 이제 영원히 끝났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깊은 상처로 설리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설리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다시 도구를 챙겼습니다. 설리는 이제 공포를 넘어선 극도의 체념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파트 밖에서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가해자들은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현관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설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리더의 손이 그녀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온 것은 구조의 손길이 아니라 더 큰 비극을 암시하는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남자는 문 밖에서 돈을 다 준비했으니 설리를 내놓으라고 나지막하게 읊조렸습니다. 설리는 그 목소리가 자신을 구하러 온 사람이 아닌 가해자들과 결탁한 또 다른 괴물임을 깨달았습니다.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며 설리의 마지막 희망마저 어둠 속으로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거친 발소리는 설리의 심장을 차갑게 얼려버렸습니다. 가해자들은 설리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더 이상 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내밀며 설리에게 마지막 선택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매매 업소로 설리를 넘기겠다는 끔찍한 계약서였습니다. 설리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가해자들의 폭력은 더욱 무자비해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누군가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자신을 꺼내주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설리의 귀에 대고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과 함께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가해자들은 일제히 숨을 죽이며 서로의 눈치만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현관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건장한 남성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설리의 실종을 수상히 여긴 동료 DJ들과 경찰이었습니다. 비명소리와 고함소리가 뒤섞이며 순식간에 아파트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구석에 쓰러져 있던 설리는 마침내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정신을 잃듯 쓰러졌습니다. 동료들은 떨고 있는 설리를 겉옷으로 감싸며 서둘러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설리의 몸은 지울 수 없는 수많은 상처들로 가득했습니다. 가해자 5인방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지만 그들의 뻔뻔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설리가 자신들을 유혹했다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며칠 후 정신을 차린 설리에게 경찰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설리는 가해자들의 이름만 들어도 온몸을 심하게 떨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가해자들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것이 죽기보다 더 두렵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설리는 모든 처벌을 포기하고 사건을 덮기로 결정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났지만 설리의 삶은 완전히 파괴된 후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했던 DJ 생활을 뒤로한 채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숨어버렸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환청과 공포 때문에 그녀는 평생을 약에 의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설리의 비극은 클럽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더 큰 공포는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전라도의 어느 한적한 지방에 위치한 클럽 숙소였습니다. 그곳의 지하 주차장에는 언제부터인가 기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퇴근하는 DJ들은 주차장 구석에서 이상한 형체를 목격하곤 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주차장 전체를 뒤덮기 시작한 정체 모를 악취였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무언가 썩어가는 듯한 지독하고 역겨운 것이었습니다. 관리인은 단순한 하수구 문제라고 치부했지만 냄새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설 때마다 DJ들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DJ가 자신의 차 근처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옆에 주차된 낡은 차의 트렁크 틈새로 검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액체 주위로는 수많은 파리떼가 웅성거리며 기괴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DJ는 떨리는 손으로 관리인을 불러 그 차의 주인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는 이미 몇 달 전 퇴사한 DJ의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차 안에서 수개월 동안 무엇인가가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트렁크를 강제로 열기 위해 장비를 가져오는 동안 주차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트렁크가 열리는 순간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그 안의 광경을 목격하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과연 그 낡은 트렁크 속에 숨겨진 시신은 누구이며 누가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지른 것일까요?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도 전에 주차장 한 구석에서 검은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도 전에 주차장 한 구석에서 검은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DJ들은 전라도의 한 클럽에서 일하기 위해 지정된 숙소 건물을 처음 마주했습니다. 건물 외벽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채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짐을 옮기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내려갔습니다. 차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공기 중에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쓰레기 냄새가 아니라 무언가 부패하는 듯한 비릿한 악취였습니다. DJ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서둘러 장비를 챙겨 엘리베이터를 향했습니다. 그때 주차장 구석에 세워진 낡은 승용차 뒤로 누군가 지나가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확인했을 때 그곳에는 오직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첫날 밤 DJ들은 숙소 거실에 모여 앉아 이상한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막내 DJ가 주차장에서 보았던 기괴한 형상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다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검은 형체가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배 DJ는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며 억지로 웃어넘기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주차장을 다시 찾았을 때 악취는 더욱 강렬해져 있었습니다. 주차장의 콘크리트 바닥 위로 정체 모를 검은 액체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액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기둥 뒤편의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멤버 중 한 명은 밤마다 주차장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좁은 공간에 갇힌 사람이 내뱉는 절망적인 신음 같았습니다. 결국 DJ들은 관리인을 찾아가 주차장의 악취와 소음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시선을 피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관리인의 불안한 태도는 오히려 DJ들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날 밤 주차장 폐쇄회로 화면에 기이한 영상이 포착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긴 머리의 여자가 구석에 주차된 차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관절이 꺾인 듯 기괴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여자가 고개를 돌려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자 화면은 노이즈와 함께 끊겼습니다. 공포에 질린 DJ들은 다음날 직접 그 차의 근처로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차에 가까워질수록 악취는 눈이 따가울 정도로 강해져 코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 차량은 번호판이 훼손된 채 오랫동안 방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량 주변의 바닥에는 파리떼가 들끓으며 불길한 징조를 내비쳤습니다. DJ 한 명이 조심스럽게 차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짙은 썬팅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손을 떼는 순간 차 안쪽 유리창에 피 묻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난 그들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주차장을 뛰쳐나왔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은 차량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현장을 보존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는 구경하는 사람들과 DJ들이 모여 긴장된 표정으로 차를 지켜보았습니다.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방진복을 입고 나타나 차량의 트렁크를 강제로 개방하려 준비했습니다. 주차장 내부에 흐르던 기괴한 음악 소리가 갑자기 멈추고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트렁크가 열리는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취가 주차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트렁크 내부를 확인하고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비닐에 쌓인 채 심하게 부패한 형체가 웅크린 자세로 놓여 있었습니다. 시신의 손가락 끝에는 누군가 일부러 끼워 넣은 듯한 낯익은 금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반지를 본 주인공은 과거 이천희가 경고했던 죽음의 예언을 떠올리며 몸서리쳤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 시신의 주인이 한 달 전 실종된 동료 DJ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건물 CCTV를 다시 분석하며 살인범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차장 한복판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괴한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얼어붙은 순간 트렁크 옆에 서 있던 관리인이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주인공을 쳐다보았습니다. 관리인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어두운 주차장 사방으로 메아리쳤습니다. 주인공은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만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관리인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낡은 자동차 열쇠 꾸러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악취가 진동하는 검은색 세단의 트렁크로 다가갔습니다. 열쇠가 자물쇠 구멍에 꽂히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트렁크 덮개가 서서히 열리자 참을 수 없는 썩은 냄새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시신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시신의 손목에 걸려있는 화려한 팔찌는 분명 실종된 선배 DJ의 것이었습니다. 관리인은 시신을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쓰다듬으며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클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선배 DJ가 자신의 비리를 눈치채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관리인이 갑자기 품 안에서 날카로운 흉기를 꺼내 들고 주인공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인공은 사력을 다해 주차장 기둥 사이를 누비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석진 지하 주차장의 출구는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관리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등 뒤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순간 관리인의 흉기가 주인공의 어깨를 스치며 옷감을 찢어놓았습니다. 주인공은 옆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어 관리인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관리인이 바닥으로 쓰러지며 신음했습니다. 이 틈을 타 주인공은 비상벨을 눌러 건물 전체에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며 어둠이 걷혔습니다. 경찰은 트렁크 속의 시신을 수습하고 관리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며칠 후 그동안 클럽에서 떠돌던 모든 괴담의 실체가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이천이가 보았던 귀신들은 모두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주인공은 트라우마로 인해 결국 DJ 생활을 완전히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산채로 매장당했던 기억과 동료의 죽음은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되었습니다. 납치당했던 설리 역시 심각한 대인기피증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2000년대의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광기는 그렇게 많은 이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가끔 그 주차장에서는 기괴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폐쇄된 그 숙소 건물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름 끼치는 악취를 느낍니다. 사건의 진실은 밝혀졌지만 인간의 잔혹함이 남긴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 과거의 기억을 묻어둔 채 살아갑니다. 가끔 서랍 깊숙이 넣어둔 베르사체 반지를 보며 죽은 친구를 떠올릴 뿐입니다. 이천이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은 결국 모두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화려함에 눈이 멀어 그 옆에 도사린 어둠을 보지 못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주차장의 차량들은 모두 견인되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더 이상 억울한 영혼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클럽 문화의 황금기라 불리던 시절의 이면은 이토록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괴담이 아닌 누군가가 실제로 겪었던 지옥의 기록입니다. 긴 터널 같았던 공포의 시간들이 지나고 드디어 진정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잔혹했던 2000년대의 기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 합니다.